결국엔 고용일 것 같습니다. 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고용 시장은 너무 뜨거운 상태에서 지금 조금 그러니까 따끈따끈한 정도로 지금 떨어져 있는 거고요. 파월 의장이 얘기하는 디스인플레이션에 좀 확신을 얻기 위해서는 미지근해져야 됩니다. 비농업 신규 고용이 한 3개월 평균이 한 17만, 15만 정도까지 내려오면 이게 이제 고용 시장이 지금 따끈따끈한 정도에서 조금 식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시점이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 카드를 다시 꺼내들 수 있는 시점이 될 것 같은데요. 1분기에 GDP가 조금 헷갈리게 했지만 결국에는 출렁출렁거리면서 조금씩은 물가가 떨어지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그래서 고용 지표가 이제 연준의 통화 정책에 좀 우호적으로 작용하는 그 시점은 아무래도 이제 하반기 한 9월 정도가 되면 많이 떨어져 있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자, 한 주간의 또 경제 이야기, 증시 이야기 정리해보고 의견 또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금요일 굿모닝 인포맥스에서 꼭 이분과 함께 한 주간의 시장 정리하고 있잖아요.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이번 주 뭐 빅 이벤트였다고 하면 FOMC 바로 직전에 또 있었으니까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좀 사실은 좀 헷갈렸습니다. 하루 지나서도 이제 뭐 시장에서의 평가는 상당히 뭐 비둘기적이었다. 네. 일단 뭐 시장이 가장 우려했던 게 혹시라도 파월 의장의 입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의논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거는 이제 제일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였는데 다행히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지만 네.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또 뭐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결국엔 그래서 금리 인하를 언제 할 거냐라는 부분에서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을 하면서 뭐 물가가 2%에 근접하는 그런 확신이 들 때 인하할 거다. 그리고 또 고용 시장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고용 시장이 조금 더 식어야만 아마도 이제 그렇게 될 거다. 그 배경은 뭐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조금 약간 지금 그 근원 서비스 물가가 문제지 않습니까? 3월 달에도 근원 서비스 물가가 전월비 0.65%가 나와서 굉장히 뭐 0.65%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두 가지 요인인데 하나는 이제 주거비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좀 인건비가 이제 서비스 물가에 미치는 영향인데 주거비는 이제 좀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연준에서는 네. 조금 시차만 있을 뿐이지 조금 3개월 후, 6개월 후에는 주거비는 안정되는 것. 그래서 안정될 것 같다. 오케이. 남은 게 이제 인건비, 그 노동비용의 상승에 따른 그런 서비스 물가의 이제 상승인데요. 이 부분을 조금 지켜보겠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렇다면 이게 지금 노동시장이 조금은 지금 식고 있지만 그러면 뭐 더 식어야 이제 연준은 이제 금리를 내릴 수 있고 이제 그런 시점은 이제 2%의 물가에 조금 근접하는 시점이 될 거고 그러면 올해도 힘들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제 시장은 재해석하기 시작했죠. 네. 그러면서 조금 비둘기도 아닌 겉으로는 비둘기지만 내용상으로는 상당히 좀 가시가 돋친 예, 그런 이제 양면성 그런 FOMC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거의 뭐 모든 언론이나 이제 시장의 제목이나 이런 걸 보면 비둘기적이었다라고 해석하는 측면이 분명히 좀 기울어져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실제로 보면서는 상대적으로 비둘기였다라는 건가라는 것도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좀 더 매파적이었을 거다, 매파적일 거다라는 예상이 팽배했던 시장에서. 그래도 발언이 인상은 없다. 뭐 이 정도의 어떤 일축하는 스태그플레이션도 없다. 뭐 이런 느낌이 비둘기적이었다는 건가? 하지만 생각해 보면 정확하게 인하 시점 같은 경우도 뭐 얘기를 했다기보다는 뒤로 밀리는 어떤 네. 시장의 해석도 가능한 거잖아요. 네.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둘기인지 맨지, 뭐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뻐꾸기인지 뭐 이게 약간 헷갈리는 지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사님? 사실 연준 위원들도 지금 3월 FOMC 이후에 많이 돌았었지 않습니까? 네. 좀 뭐 계속 나와서 매파적 발언을 했듯이 사실은 1분기 물가에 대해서 이제 왈가왈부하는 거죠. 상당히 1분기 뭐 파월 의장이 얼마 전만 해도 1월과 2월 물가가 높은 것에 대해서 뭐 조금 그냥 개의치 않는다. 계절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1, 2월은 원래 좀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런데 이제 3월 물가가 높게 나오면서 이제 그 말이 조금 좀 이상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토탈리 1분기 전체 1분기 GDP가 나올 때 1분기 PCE 물가가 나왔는데 1분기 PCE 물가가 지난 분기 작년 4분기죠. 1.8에서 3.4로 그냥 팍 튀었습니다. 또 1분기 근원 PCE 물가 이거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GDP에서 산출된 이제 PCE 물가죠. 우리가 다달이 보는 PCE 물가도 있지만 근원 PCE 물가가 2%에서 3.7%로 이제 완전히 튀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살짝 튀면 괜찮은데 이게 워낙 많이 튀니까 차트를 그려보면 이제 상당히 꼬리를 좀 이렇게 꼬리가 이제 들린 거죠. 물가가 쭉 떨어지다가 물가가 작년 뭐 재작년부터 쭉 떨어지다가 꼬리가 이제 살짝 들린 게 아니라 이제 좀 심상치 않게 들린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2분기도 그렇게 나오면 사실 올해 금리 인하는 사실상 어렵다라는 거죠. 연준이 사실은 3월 FMC에서 점도표 19명이 이제 점도표를 찍었지 않습니까? 그때 올해 연말의 물가 예상이 근원 PCE 기준으로 2.6%입니다. 그러니까 2.6%를 달성하면 지난 3월 FMC를 좀 복귀해 보면 그 3월 FMC에서는 연준 위원들이 물론 이제 중간값이지만 3번 인하를 예고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2.6%만 도달해도 3번 인하합니다라고 표현한 거잖아요. 그 얘기는 지금 3월이 지나면서 한두 달의 물가 지표를 받아본 현재 상황에서 2.6% 연말 근원 PCE 2.6% 달성도 어려울 수 있다라고 지금 바뀐 거죠. 그래서 이 바뀐 부분이 너무 이제 좀 호들갑이냐, 한두 달 지표를 보고 너무 우리가 난리법석을 치는 거냐, 아니면 뭐 좀 진짜 좀 물가가 안 잡혀서 심각한 거냐,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아직까지도 조금 판가름이 안 난 상태인 건 같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아무튼 연준 위원들이 너무 3월 FMC 이후에 발언들이 매파적으로 그렇죠. 많이 바뀌었어요. 네. 그 얘기는 뭐 정말 3월 달에 얘기했던 좀 3번의 금리 인하라는 중간값이 조금 무색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2.6%를 달성하려면 전월비로 한 0.2%를 넘어서면 안 되거든요. 0.2% 전월비, 네. 0.2%를 좀 아래로 물가가 지켜줘야 되는데 지금 계속 0.3%로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딜레이 되는 거는 맞죠. 근데 그 딜레이가 뭐 9월이냐, 첫 금리 인하가 12월이냐, 이 부분은 뭐 앞으로 또 나오는 고용지표와 물가지표에 달려있다고 하겠습니다. 점도표가 발표가 안 되는 이제 FOMC였기 때문에 사실 뭐 몇 명이 변했고 실제로 어느 정도로 좀 지연이 된 건지 뭐 이런 걸 아주 확실하게 확인을 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만 그래서 다음 FOMC가 또 이래서 또 중요도가 높아지는 게 아닌가 싶긴 하네요. 박사님. 네, 맞습니다. 네. 일단 뭐 시선은 6월 FMC에 이제 좀 쏠려 있고요. 뭐 6월 FMC까지 이제 한 번의 고용지표, 물가지표가 이제 더 남았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3월 FMC에서 조금 상당히 뭐 좀 내용이 많았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4번 이상 인하하는 사람이 5명에서 1명으로 줄었고요. 지난 뭐 한번 차트를 보실까요? 네, 자료 보죠. 지금 이제 3월 FMC입니다. 네. 3월 20일 날 있었던 FMC에서 이제 분기마다 이게 나오니까요. 이때는 이제 지금 제가 박스권 쳐놓은 것처럼 4번 이상 인하하는 분이 이제 5명에서 그 전 12월 FMC, 2023년 12월 FMC에서 5명이었는데 1명이 줄었던 반면에 3번 인하하는 사람이 6명에서 9명으로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약간 몰린 거죠. 네. 이쪽에 4.5에 몰려가지고 결국엔 중간값이 똑같아졌어요. 4.6 중간값이 똑같아졌고
평균은 사실은 4.8입니다. 단순 평균은. 그래서 우리가 중간값을 보기 때문에 중간값이 이제 4.62이기 때문에 세 번이나 뭐 유효해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랬는데 지금 그 이제 3개월이 지난 다음 6월 12일 날 FMC에서는 이제 어떻게 나올 거냐가 이제 중요한데요. 네. 제 생각에는 이제 3번 이상 인하를 10명이 결국엔 10명이 이제 3번 이상은 인하해야 돼라고 점을 찍었는데 이 10명이 몇 명으로 이제 바뀔 거냐? 아마도 줄겠죠. 줄면서 지금 뉘앙스로는 네. 좀 줄어드는 쪽으로. 줄면서 중간값이 4.62보다는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12월 인하 첫 금리 인하로 조금씩 좁혀진 그 초점이 맞춰지는 그런 상황이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FOMC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또 점도표로 시선이 좀 옮겨가고요. 어제 FOMC 결과 발표, 특히 성명서상에서 좀 변화가 있었다면 물가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할 텐데 그동안의 자신감이 충만했다면 그거에서 약간은 좀 물러선 물가 디스인플레이션 진전에 조금은 더딘 게 있었음을 시인한 듯한 게 포함이 됐거든요. 물가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파월 의장이 솔직하게 시인했습니다. 물가가 지금 뭐 디스인플레이션으로 이제 가는 과정이지만 조금 확신하기 어렵다라는 걸로 이제 조금 솔직 모드로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물가 진전이 부족하니까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이제 건데요. 그리고 이제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이제 서비스 물가에 있고. 주거비는 괜찮은데 이제 고용 시장이 문제다라고 이제 좀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뭐 사실 뭐 3월 달만 해도 3월 달 뭐 3월 중순만 해도 올해 최소 뭐 3번, 네. 3번은 기본. 그리고 4번에서 한 6번까지도 이제 열려 있었는데 금리 인하 횟수가 지금 한두 달 사이에 뭐 많아야 2번으로 이제 이렇게 바뀐 이유가 사실 물가라고 하는데 그 정도로 물가가 좀 심각한 거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3월 FMC 자체가 좀 이상했다라는 거죠. 저는 3월 FMC 지난 3월 20일 FMC를 보면서 그러니까 이번이 아니라 네, 3월에. 네, 성장률은 1.4에서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을 2.1%로 굉장히 0.7%포인트나 올렸잖아요. 그리고 실업률은 그대로 이제 올 연말에 3.9%로 그냥 그대로 받고, 그리고 근원 PC는 좀 올렸어요. 한 0.2%포인트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고용 시장은 계속 뜨거운 정도가 계속 유지되고, 성장률은 직전 FMC보다, 그러니까 작년 12월 FMC보다 0.7%포인트나 올렸고, 네. 그런데 금리 인하는 3번 한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서로의 논리가. 네. 거기다가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파월 의장이 상당히 어쨌든 금리 인하가 가시권에 있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환호했고, 그러면 사실은 팩트 위주로 보면 3월, 4월, 5월에 그렇게 물론 물가가 잘 안 떨어집니다. 어제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대로 물가가 지금 디스인플레이션이 지금 고전하고 있고 그건 맞는데 정말 그렇게 비둘기적인 게 아주 매파적으로 바뀔 정도로 물가가 그 정도로 올라갔냐? 그리고 한두 달 전에도 물가가 올해 라스트 마일 마지막 물가가 잡히는 과정,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은 상당히 조금 우여곡절이 있을 거다, 울퉁불퉁할 거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봤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런데 그렇게 보던 사람들이 3월 FMC 또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이걸로 인해서 쑥 들어간 거거든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사실은 파월 의장이 왜 그렇게 조금 비둘기적으로 그렇게 또 연준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3월 FMC에서 마치 3월 이후에 연말까지 3번 금리 인하가 거의 확정적인 것처럼 그렇게 점도표에 표시했느냐. 그렇게
했는지 좀 물어보고 싶어요. 뭐 그분들은 우리 표시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해석한 거야라고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뭐 또 양쪽 다 맞아요, 사실은. 하지만 분명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한두 달에 인플레이션이 잘 안 잡히는 것은 맞고 디스인플레이션이 지금 조금 울퉁불퉁한 것은 맞지만 정말 통화정책의 기조, 통화정책의 앞으로 향후의 궤적이 정말 그렇게 비둘기적인 상태에서 매파적인 상태로 그렇게 큰 변화를 일으킬 정도의 좀 디스인플레이션이 좀 엉망이 되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파월 의장의 뭐 이런 말씀 좀 드리기 뭐하지만 파월 의장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연준 위원들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3월 이전까지는 전부 비둘기였잖아요. 대부분. 그리고 3월 이후에 전부 매파적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시장이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중심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3월 FMC 좀 보고 석연치가 않았거든요.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정말 3번 이상 시장에서는 6번, 뭐 7번까지 프라이싱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시장에서의 기대가 연준에 대한 기대가 좀 과도했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생각을 해서 앞으로도 파월 의장의 발언이라든지 연준 위원들 혹은 또 분기마다 나오는 SEP 이런 것들을 보실 때 조금 우리가 포인트는 중심을 잡아야 되겠다. 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정말 물가가 잡히고 있느냐. 그리고 과거에 중앙은행 통화기관의 좀 행태를 봤을 때 요 정도 물가에서 어느 정도의 통화 정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정합성, 합리성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좀 꼼꼼히 따져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거의 뭐 5월 FOMC 분석으로 이제 도배가 돼 있는 상황에서 3월을 아마 유일하게 이렇게 끄집어 와서 그때 진짜 이상했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복기를 해주시는, 왜냐하면 그래야 이제 논리가 지금까지 하고 또 연결이 되니까 도움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시선이 굉장히 빠르게 이제 박사님 고용 쪽으로 또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FOMC 이틀 하는데 발표한 날, 기자회견한 날 말고 첫날 보면은 사실 우리는 휴장이었는데 뉴욕 증시는 좀 큰 폭으로 하락했거든요. 근데 이때 그 급락한 이유를 보면 고용 비용이 좀 높게 나왔다. 뭐 임금 측면에서도 안 떨어질 거야. 뭐 이런 우려들 이게 상당히 좀 있었고 고용에 상당히 좀 이제부터는 또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도 강조한 부분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엔 고용일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고용 시장은 조금 표현을 우리나라 형용사가 좀 섬세하지 않습니까? 아주 뜨거운 데서 조금 덜 뜨거운 정도로 지금 뭐 좀 표현력이 좀 부족하네요. 너무 뜨거운 상태에서 지금 조금 따끈따끈한 정도로 지금 떨어져 있는 거고요. 이게 지금 뭐 파월 의장이 얘기하는 디스인플레이션에 좀 확신을 얻기 위해서는 미지근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뜨거워. 따끈해서 미지근이 이제 한 단계 더 좀 내려오는 거네요. 그렇다고 차가워지는 것도 원하는 바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고용비용 지수가 이제 4%에서 이제 3% 혹은 그 이하로 떨어져야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뭐 매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 어제도 나왔습니다만은 20만 건에서 뭐 적어도 한 15만 건. 그리고 지금 어제 뭐 그 해고 계획 같은 경우는 오히려 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더 안정돼야 되고 해고 계획이 늘어야 되죠. 반대로 늘어야 되고 그리고 좀 그 한 가지 긍정적인 것은 이제 고용 지표에서 실업자 한 명당 빈 일자리 이게 지금 1.32개까지 떨어졌습니다. 팬데믹 전이 2개였거든요. 팬데믹 때가 정말 이제 고용 시장이 정말 많이 엉켜 있을 때 그때 2개였는데 빈 일자리 실업자 한 명당 이게 지금 참고적으로 유럽 같은 경우는 0.5거든요. 미국은 지금 2개에서 쭉 떨어져서 1.5개를 지나서 밑으로 지금 1.44개였고 그래도 차이가 크네요. 지금 1.32개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팬데믹 전에는 1.2개였거든요. 그래서 1.2개 밑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고용 지표들이 뭐 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업자 한 명당 빈 일자리도 지금 떨어지고 있고 또 이민도 지금 300만 명 정도 들어와가지고 좀 고용 비용을 조금 낮추고 있는 좀 시간이 걸리겠죠. 좀 그게 지표로 우리가 확인하는 데까지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이민자의 유입으로 인해서 조금 서서히 지금 고용 비용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신규 비농업 일자리 수, 뭐 오늘 밤에 이제 나오네요. 네. 현지 시간으로 이제 금요일 나오는데 다달이 나오는 이 신규 고용, 비농업 신규 고용이 지금 23만 건 정도로 지금 컨센서스가 형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지난달에. 이게 뭐 3월 달까지만 해도 30만 개였잖아요. 그래서 23만 개, 또 20만 개. 그래서 평균으로 한 3개월 평균이 한 17만, 15만 정도까지 내려오면 이게 이제 고용시장이 지금 따끈따끈한 정도에서 조금 식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시점이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 카드를 다시 꺼내들 수 있는 시점이 될 것 같은데요. 구조적으로 미국 고용시장이 워낙 타이트하고 미국 경제가 좋다 보니까 네. 좀 1분기에 GDP가 조금 헷갈리게 했지만 또 물가가 헷갈리게 했지만 결국에는 출렁출렁 거리면서 조금씩은 뭐 물가가 떨어지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고용 지표가 이제 연준의 통화 정책에 좀 우호적으로 작용하는 그 시점은 아무래도 이제 하반기 한 9월 정도가 되면 많이 떨어져 있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네. 어제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이 발언에서 주목해 봐야 됐던 부분,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네. 이제 부분이었는데 GDP가 예상보다 좀 많이 낮게 나오고 물가는 안 떨어진 양상이 이제 지속이 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좀 갑작스럽게 제기가 됐단 말이죠. 그랬더니 스태그도 없고 플레이션도 없다. 네. 좀 일축하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어떻게 보셨는지 박사님은? 네, 어쨌든 파월 의장은 일축했죠. 좀 70년대를 얘기하면서 정말 실업률이 10%. 그것도 겪어봤다. 네. 그런 정도가 돼야 스태그라고 얘기하는 네. 거지. 지금 뭐 도대체 자기는 이해를 못하겠다. 동의하세요, 박사님도? 그럼요. 지금은 스태그는 뭐 스태그 성향의 국가가 조금 있긴 합니다만은 미국을 보면 뭐 스태그는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물가를 보시면은 네. 이렇게 지금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요거 꼬리 든 거 가지고 뭐라 그러는 건데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은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지금 물가를 보시면은 이게 12개월 이동평균입니다. 근원 PCE 물가. 연준이 금가옥조로 여기는 근원 PCE 물가의 12개월 이동평균을 빨간색으로 표시했는데 이게 12개월 이동평균이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제 끄트머리에 이제 꼬리가 이제 들렸는데 이게 지금 성가신 좀 신경이 쓰이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지 이게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걸 가지고 스태그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GDP를 보고 이제 성장률이 너무 낮게 나오니까 네.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 물가는 이제 근원 PCE가 2%에서 3.7%로 튀고 이제 이러니까 스태그 얘기가 나온 것은 이제 이해를 하지만 지금 다시 한번 1분기 GDP를 좀 이렇게 복기를 해보면 지금 1분기 1.6% 나오지 않습니까? 속보치지만 그런데 소비 지출이 2.5%고요. 소비 지출에서 서비스가 4.0입니다. 지금 이게 이제 기여를 해서 그래도 1.6을 만든 건데요. 나머지들이 이제 조금 끌어내린 거죠. 1분기 GDP를.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서비스가 4.0, 소비가 2.5 이거는 나쁜 수치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리고 앞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소비 지출이나 다달이 나오는 지표를 봤을 때는 이게 상향 수정될 가능성이 높고요. 다음 달 나오는 뭐 잠정치 GDP는 1.6%보다는 조금 높게 나올 가능성, 한 1.89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저는 높게 보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 지금 1분기 GDP를 낮춘 요인들이 재고, 그다음에 정부 지출 이런 거거든요. 재고와 순수출이 1.6% GDP의 마이너스 1.2%를 차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1.6%를 다 까먹은 거죠. 네, 1.2%나. 그리고 정부 지출이 사실은 1.6% GDP보다는 훨씬 낮은 1.2%를 찍었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재고, 순수출,
그다음에 정부 지출 이 세 가지는 변동성이 워낙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1.6%의 GDP가. 그래서 아마도 미국의 실질적인 1분기 GDP는 2%에 가까울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가는 추세적으로 지금 앞서 보셨듯이 조금 마지막 라스트 마일이 어려운 국면은 맞는데 어려운 것은 맞는데 그래도 추세적으로는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얘기하는 것은 너무 사치스러운 용어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이 안 되는 용어, 좀 앞뒤가 안 맞는 용어라는 거에 동의하시면서 네. 사치스럽다. 네. 표현이 적절치 않은데. 표현해 주셨네요. 그러면 미국 경기가 어쨌든 호황인 거잖아요. 경기 측면에서 본다면 네. 여러 가지 세부적인 걸 차치하고라도 그러면 이건 언제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은 2024년인데 네. 연도로 이걸 뭐 무자르듯 할 수는 없겠지만 호황이다. 이때까지는 그럴 거라고 본다라고 하신다면 자료가 있어서요. 네. 박사님. 그러게요. 이게 네. 지금 이 자료는 사실 뭐 특별한 자료는 아니고 컨퍼런스 보드 그래도 권위 있는 기관에서 설문조사한 CEO 설문조사인데요. 네. 그 CEO들이 이제 2025년까지는 호황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있지 않느냐, 연준이 금리를 내릴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생산성도 지금 높지 않냐, 경기가 전체적으로 성장률도 좋다. 이런 측면으로 이제 호황을 점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출연했을 때 말씀드렸듯이 지금 미국 경제는 2020년 팬데믹 때죠. 지금 2월 이후에 지금 짧은 경기 침체 한 8개월, 9개월 경기 침체 이후에 이제 그걸 바로 극복했습니다. 네. 뭐 미국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랬습니다만은 그래서 V자로 극복을 한 다음에 본격적인 우리가 이제 경기가 후퇴하고 또 침체하고 이제 회복하는 그런 구간을 이제 V자로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V자 구간이 2020년 뭐 2월부터 팬데믹 아주 심할 때 있지 않습니까? 시작할 때 그때부터 2021년, 2020년 말까지 그때가 이제 한 9개월, 10개월 정도가 경기 침체와 이제 회복기였고요. 그리고 2021년 1월부터가 이제 호황기입니다. 그러니까 직전 경기 침체를 다 극복하고 올라가기 시작한 게 재작년 2021년, 재재작년이네요. 벌써? 2021년 초부터가 이제 경기가 확장되기 시작한 소위 경기 확장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경기 확장기가 지금 40개월 진행되고 있고요. 평균적으로 1970년 이후에 미국의 경기 보통 확장의 평균 기간은 69개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69개월 길죠. 중에 지금 네. 40개월. 40개월. 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경기 컨디션이나 또 지금 통화 정책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겠죠. 또 정부 지출 이런 것들이 이 경기 호황 기간, 확장 기간의 기간을 결정하는 변수들인데 아마도 연준은 이제 이 기간을 조금 인플레가 없이 인플레를 낮추면서 이 호황 기간을 길게 끌고 가고 싶은 좀 욕심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금리를 내렸으면 좀 그게 더 현실화됐을 텐데 지금 금리를 내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물가가 안 도와줘서 그러면 사실은 역으로 따지면 역으로 따지면이 아니라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그래서 고용 시장이 식으면 아니면 어떤 데서 뭐 조금 시끄러운 사고가 터져야 지방은행이라든지 지역은행이라든지 혹은 뭐 상업용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데서 균열이 터져야 그래야 비로소 내릴 수 있다는 거냐라고 이제 사람들은 뭐 이렇게 좀 볼멘 소리를 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연준도 이제 그런 게 나오면 좀 마음 편하게 구원투수로 나올 수가 있는데 이 경기 호황 기간을 좀 길게 끌고 가려고 하는 미국 정부와 또 연준 그리고 높은 금리가 유지됨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신용 경색이나 혹은 금융시장의 균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약간 잠재 위험 이런 것들이 지금 맞붙어서 서로 이제 힘겨루기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저는 뭐 경기 확장 기간이 그 사이에서 결정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뭐 그냥 개념적으로 생각할 때는
내년 중반 정도까지는 경기 확장 기간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 한 6월까지는 미국 경제는 호황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69개월 중에 40개월이니까 일단 뭐 요것만으로는 29개월인데 그 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변수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내년 중반. 네, 네, 한 그 정도까지는. 50개월 정도 남짓 경기 호황이 이번에는 기록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증시 측면에서는 뭘 좀 봐야 될까요? 지금 한창 이제 FOMC 지나왔고 고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잖아요. 어떤 걸 중심으로 좀 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시장을 매일 보면 사실 어제도 퀄컴 이렇게 실적 좋으니까 뭐 팍 10%, 치고 네. 뭐 실적 안 좋으면 바로 뭐 슈퍼마이크로 그냥 막 맛이 가고 정말 뭐 이렇게 단죄를 하고 뭐 이렇게 칭찬을 하는 게 이게 아주 명암이 너무 분명합니다. 네. 분명해서 네. 더 예전보다 좀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뭐 믿을 건 기대를 언덕은 실적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업 이익만 예상대로 나와준다면은 네. 주가는 더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빅테크들이 어제도 뭐 실적이 좋으니까 지수가 그냥 지수를 끌고 올라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한번 차트를 보시면은 국채금리와 주가가 그동안은 같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네. 채권 가격은 하락하는데 주가는 오른 거죠. 그래서 금리가 올라도 주가는 올랐다. 그동안 이제 이걸 보여주는 거고요. 결국에는 금리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왜 올랐냐? 기업 이익이 증가했으니까 오른 거죠. 이게 만약에 거꾸로 갔다면 뭐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졌겠죠. 금리는 오르는데 기업 실적이 안 좋으니까. 근데 지금은 금리는 높은데 밸류에이션까지 높아져 있어요.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밸류에이션까지 높아져 있으니까 더 지금 민감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뭐 빅테크와 빅테크 아닌 종목들의 실적이 앞으로 명암이 좀 엇갈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시장은 자연스럽게 빅테크 아닌 쪽으로 조금 순환매가 돌 수도 있다라고 네.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아지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기업 이익의 조금 더 중요도 높아지는 시장, 밸류도 좀 올라와 있는 가운데 지금 이런 상황이 펼쳐진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해야 되겠네요. 김한진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